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 MOU가 또 깨질 뻔한 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깨질 뻔했는데 그 언론 보도를 저도 오늘 좀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그 레바논 남부에 그 초토화돼 가지고 가구가 1만 1,000채가 파괴가 됐다고 지금 네네. 만 호가 이상으로 이스라엘이 무슨 권한으로 이 리타니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남쪽으로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은 못 하고 있죠. 지금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타니 강이 뭐냐면요. 리타니 강이 그 이란 그 레바논 남부 쪽에 흐르는 강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 니네들 리타니 강 이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 남쪽에 있으면 이스라엘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계속 로켓을 쏘면 우리로 치면 파주 문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북한에서 날라온 로켓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서울 쪽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우리 정부도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을 다시 거기에 살게 하려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의 2023년 10월 전쟁 이래로 자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민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주민들은 이게 뭐하냐 너 지금 네타냐후 우리가 집을 떠난 지가 2년이 넘어갔는데 왜 우리 집 못 가게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한테 올라가라는 얘기죠. 안 올라가냐? 그러면 우리가 박살나겠다고 지금 계속 이 리타니강 남부 쪽을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도 민간인들이 사는 데인데 거기에도 그러면 그러니까 만 호면은 대략적으로 뭐 숫자로 봐도 5만 명 이상이 지금 다 난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 바깥으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민간 주택을 공격하는 이유는 헤즈볼라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자지구도 약간 그런 비슷한 논리로 지금까지 밀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과도하긴 한데 그쪽에서 계속 민간인 지역에 이제 로켓을 쟁겨 놓거나 비축해 놓거나 그다음에 민간인 지역에서 주택가 근처에서 로켓을 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기 안 들어가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있는 거고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 못 나오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하고 우리 둘이 해결할게. 미국 이스라엘 간의 협상에서 요 문제는 빼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무슨 얘기야? 우리는 이거 교전 안 멈추면은 이거 휴전 협상 위반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은 최근까지 사망자는 4,106명. 그리고 1,577명이 부상,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레바논에서 난민으로 피난했다라는 건데 최근에 레바논의 군사 충돌을 다룰 새로운 갈등 완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카타르, 파키스탄, 이란 뭐 이런 데가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빠졌네요 지금. 당사자라서 전쟁 당사자라서 빼버린 건가요?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는 여기 프랑스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유럽 국가들이 다 빠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들이 다 들어갔어요. 카타르 들어갔죠. 뭐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이런 국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사실 최악이죠. 멘붕 상태겠네요. 멘붕 상황이고 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란이 한 번도 이 휴전하면서 헤즈볼라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거론한 적이 없거든요.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이 전쟁 중단 안 되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연계 정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가 가장 뼈 아프다. 왜냐하면 이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작전을 미국을 통해서 중단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나면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자업자득인 게요. 가자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뭐 헤즈볼라도 이제 하마스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헤즈볼라 수장을 2명이나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헤즈볼라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무장단체처럼 느껴지는데 레바논에 그래도 엄연한 정치 세력이거든요. 정치 세력이고 그 남부 지역에서 사실 그 일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USB를 이용하고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폭발 사고 일으켜가지고 헤즈볼라 굉장히 암살이 암살 많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폭발한 걸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뭐 그냥 조그마한 휴대폰 직원, 가게 직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폭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뚝 떼가지고 무슨 딱 어떤 세력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헤즈볼라는 그 지역 내에 다 퍼져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남부 지역의 군벌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있는. 실질적으로 중앙에 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레바논이란 나라가 헌법상 권력이 나눠져 있거든요. 종교별로. 그 종교 시아파의 일환으로서 엄연히 권력을 또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테러 조직, 테러 단체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본인들이 엿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정부하고 둘이 해결할 테니까 우리 빼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사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병이 우리 국군보다 더 세요. 헤즈볼라가. 그러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해결한다고 그래서 헤즈볼라가 그래 난 니네 말 따라줄게 안 하죠.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컨트롤을 못하는데요. 못하죠. 예. 이게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아감 연구소 여론조사 17일에서 20일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국민의 92%가 전쟁의 승자는 이란이다. 그리고 네타냐후 성과를 불신한다. 72%. 그럼 지금 향후에 네타냐후가 총리직을 실각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10월 말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집권 여당이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면 의석 120석 중에 한 51석밖에 안 돼요. 그럼 61석을 해야 이제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당으로 안 되고 야권에서 한 52석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아랍 정당이 한 10석이 나와요. 예. 그렇다면 야권에서 아마 아랍 정당하고 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리쿠드당 즉 나타냐후 정당은 아랍 정당하고 하기 어렵죠. 왜 구구파들이 많기 때문에 구구파들은 아랍 정당하고 하는 거를 반대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안 좋아요. 나타냐후 총리 지지하냐 계속 총리 해야 되냐 그러면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론이 되게 좀 해석하기가 복잡한 게요. 예. 일단 이스라엘 자국민들은 이란과 헤즈볼라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공격해야 되고 적대시해야 된다는 게 한 70%가 나와요. 예.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총선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타냐후한테는 못 맡기겠다. 그러면 다른 정치인들은 난 네타냐후와 달리 평화적으로 하겠다 하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정치인들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과 헤즈볼라를 계속 적대시하겠다라는 사람만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뭐가 됐든 하여간 이 갈등이 그렇게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네타냐후와 트럼프 관계도 지금 완전 갈라선 게 트럼프가 최근에 SNS에 네타냐후 재선 카드를 트럼프가 쥐고 있다라는 기사를 공유했어.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너 날려버릴 거야. 총리 약간. 그만두고 싶냐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네타냐후한테 속아가지고 이 전쟁 시작해서 내가 이 꼴이 됐다라고 좀 화가 난 것 같고 보니까 뭐 이렇게 서로 지금 물고 뜯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한국은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사업 이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 돈 한 푼 미국 정부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삥을 뜯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컬프가가 가장 많이 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란 내 재건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고 그게 난 수익을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컬프 국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다만 미국하고 또 전쟁이 나서 이거 우리 투자한 거 돈 다 날리면 어떡하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얼마만큼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냐. 이란이 다시 한번 전쟁이 안 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보장을 해줘야 우리도 투자할 수, 우리 한국도 투자할 수 있고 걸프 국가도 투자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어차피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중동 산업 들어갈 때 예전처럼 중동에서 100억짜리 공사할 테니까 돈 줄 테니까 하라 해서 100억을 주는 게 아니에요. 100억짜리 공사면 우리가 100억만큼의 파이낸싱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미리 투자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근데 성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다 해놨는데 또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미국 공격하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 내에 한 중동 포괄적 경제 협력팀을 신설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참여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참여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트럼프가 콕 찍었잖아요. 한국도 기업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란하고 우리가 그전에는 이란 원유 엄청나게 수입했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란 원유 수입하는 게 좋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석유 제재가 완화가 되면은 우리 다시 이란하고 그 관계를 터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재건 사업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거란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고 사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이 제재가 생각만큼 쉽게 그냥 미국이 보장할게 들어가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한 제재야 그냥 풀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의회에 법률에 걸려있는 제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미국은 항상 같이 거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이것까지 다 해결이 돼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도 또 이란한테 제재 걸어놓은 거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돼야지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사업. 말은 너무 좋죠. 그래서 빨리 할 거지 필요하니까 빨리 하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얼마만큼 빨리 풀 수 있느냐 이 난관이 사실은 더 큰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2015년에 똑같은 일입니다. 제이스피어가 돼서 다 된 것 같지만 금융 전쟁 안 풀렸어요. 의회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풀었지만 거기서 더 이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제이스피어에도 빚 좋은 개살구가 된 거죠. 그렇군요. 사실. 뭐 예전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재건 사업은커녕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협상이 잘 돼야 3천억 불 들어간다는 얘기지. 핵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뭐 그거는 그러면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우리 배는 어떻게 하나? 아직도 22척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험 문제 때문에요. 보험이 되고 안전되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무서운 거죠 서로 다. 이게 우리 외교부 공식 입장이 그거예요. 이란 측하고 사실 물밑에서 설사 어떤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해운 선사가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해운 선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말을 믿고 나오기에는 보험료 문제가 가장 걸리는 거죠. 만에 하나 이게 공격이라도 받아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래서 침몰하면은 이 천문학적인 돈은 누가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정치인들 함부로 입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네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제발. 누가 뭐 무슨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역대 보면은 우리의 역대급 실수들이 주로 집권 여당에서 많이 나와요. 집권 여당,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나은데 집권 여당에서 얘기를 하면 여당의 그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이게 밀파만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그냥 당신들 일이나 열심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외교부한테 맡겨두세요. 외교부한테? 네, 맡겨두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불안합니다. 검찰개혁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 번외인데 북미 정상회담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트럼프가 뭔가 치적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외교적 성과가 엄청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북한하는 분위기는 좀 어때라고 이제 사실은 그 문제를 물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계속해서 북미 대화에 관심을 보였던 게 맞고요. 중요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고립된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세계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1대1로 회담을 한다라는 성과를 딱 보고 나올 때의 김정은하고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얼마 전에 북한을 왔다 갔어요. 러시아하고는 너무 관계 좋습니다.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복원을 시켜놨거든요. 게다가 러시아로부터 경제도 호황이라고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지금 평양이 바짝바짝 밤에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렇군요. 네. 트럼프는 전 세계 스트롱맨의 길을 살려주는데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전 세계 스트롱맨들이 다 힘을 쓰고 있는 이런 시사천국에서 한번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럴까요? 저도 둘이 부르세요. 트럼프도 부르고 김정은도 부르고. 저도 이제 통역을 한 명 붙여가지고 헤이 트럼프 하고 싶지만은 비판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경 없는 문희정 서강시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박현도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